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마저 인재로 이어진 이번 폭우 참사. 오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수해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4대강 사업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장들 연결하고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4만여 명이 모이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 세계 잼버리 대회가 다음 달 전북 부안에서 열립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과 준비 상황 점검해보고 현안에 대한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큐 경북 예천 수색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실종 주민 2명의 사망이 추가로 확인됐고 또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에 대한 장례 절차도 시작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실종자 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직 주민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3,000명이 넘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첫날 경북 북부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18명, 실종자는 9명이 나왔는데요. 비가 그치고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구조당국이 그동안 모두 6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수색당국은 실종 장소인 예천군 벌방리와 금곡리에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드론 12대와 구조견 9마리, 보트 8대를 동원해 진흙 속은 물론 수면 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종자 수색 도중에 숨진 해병대원에 대한 장례 절차도 시작이 됐다고요? 네, 수색당국은 어젯밤 11시쯤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에서 실종된 해병대원 고 최수근 상병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14시간 만에 발견된 건데 안타깝게 숨진 상태였습니다. 최 상병의 시신은 곧바로 해군 포항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 상병은 오늘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는데요. 해병대와 유족은 오늘 오후부터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빈소를 마련해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연결식은 토요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열립니다. 최 상병의 유해는 화장을 거쳐 전북 임실 호국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최 상병은 어제 오전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 주민을 찾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고 최숙은 상병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이렇게 시작이 된 가운데 해병대가 머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 지역의 호우 피해 지역 복구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는 해병대에는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는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관리 부실과 위임, 또 재위임 구조 문제로 발생했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 등의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또 미호강의 총괄 관리 책임이 청주시장에게 최종 위임됐지만 본래 책임이 있던 환경부 장관과 위임 과정을 거친 충북도지사에게도 여전히 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발생한 주택 침수,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 2,278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응급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5시 기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는 각각 1,000여 건씩으로 집계됐고 시설 피해 가운데 58%가 응급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3만 2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폐사한 가축도 79만 7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참사 책임에 대한 시민단체 목소리 먼저 들어봤는데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배수 펌프 등 각종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지하차도와 제방이 설계도대로 정확히 시공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겨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물은 다 빠졌지만 죽은 물고기와 배수구에 쌓인 흙 등 여전히 사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곳은 물이 빠진 지하차도 내부입니다. 바닥에는 아직 진흙들이 남아있고 천장에는 풀과 나뭇가지들이 걸려있어 당시 이곳 전체가 물에 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하차도에 대한 첫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물과 진흙 때문에 안을 확인할 수 없었던 배수 펌프 실문은 닷새 만에 열렸습니다. 경찰은 배수 펌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평상시 작동 상황과 이번 침수 당시 작동이 멈춘 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수수 펌프실을 개방해서 그 안에 펌프 등 시설물들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하고 정상 작동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지하차도와 무너진 제방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 6대도 투입됐습니다. 3차원 스캐너가 촬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뒤 설계도와 비교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인력을 추가 투입해 13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련 단체들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관 간 소통 문제는 없었는지, 책임자들이 규정대로 재해 대비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자 이번엔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서울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기와 강원, 경북 내륙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제주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내륙 대부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폭염 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할 때 내려집니다. 오늘 경기도 양편군 옥천면의 기온이 35.7도까지 올랐고 서울을 포함한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밤 사이에는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땡볕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져 물을 자주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폭염 뒤에 주말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남해에 위치해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이 장마전선을 내륙으로 밀어 올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장마전선이 수직으로 서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순서로 비가 내리겠고 강한 비는 주말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남해안과 내륙을 오르내리며 계속 비를 내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해체 결정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이 조사위원회에 대거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는 건데 감사원은 보해체를 위한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들어보죠. 이승배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네,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 오늘 오후 공개가 됐는데 문제가 된 4대강 보는 어디입니까? 네, 4대강 사업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네 곳인데요. 이 가운데 이번에 감사원이 조사한 곳은 충청과 전남에 있는 금강과 영산강 유역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한 5개 보 가운데 3개가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입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 2018년 11월 환경부 주도로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추천받은 160여 명 전문가 명단을 넘겨받아서 4대강 사업에 찬성, 방조한 사람들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감사원은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 이름 옆에 노라는 뜻의 영문 N을 적어서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43명 전문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이 됐고 반대했던 전문가 41명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 15명 중 환경부 공무원 7명을 뺀 나머지 8명 민간위원 또한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위원회 출범 석 달 만에 금강과 영산강 보호 3개 해체와 2개 상시 개방이 결정됐고 이후 2021년 1월 이 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반대 시민단체가 조사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로 인해서 보호 해체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승배 기자.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문제지만 경제성 분석도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원은 보호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국정과제 기한에 얽매여서 2달 안에 결론을 내려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예,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이 감사원은 다시 자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도 내놨는데요. 이 공주보, 축산보는 해체 경제성이 없다는 이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사원은 김은경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환경부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환경부는 4대강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정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 근본 대책을 놓고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이 4대강 사업 보호 해체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놓고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과정에서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 정도면 국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역시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본류는 거의 없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 지류와 지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는데요. 4대강 사업을 본류인 큰강에 그치지 말고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해왔던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요구엔 그럴 때가 아니라며 재난 관련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의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 복구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며 국토부 제2관 법안도 발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남 탓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여권이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자 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해체 결정 관련 감사를 내놨다고 꼬집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참담합니다. 대통령은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사람을 찾고 싶다면 거울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저기서 징계 논의가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 말지를 논의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윤리특위가 자문위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포구 골프 논란이 불거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윤리위가 직권으로 징계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연아 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수위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이후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최종 표결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수를 더 배분하도록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이상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경우 입법자에게는 선거와 정치 문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이 연동을 해 배분하는 계산식을 적용하는데 득표율이 절반만 연동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지난 2019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이 정당 한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씨 측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박 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박 씨가 수사 전부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당시 경선 캠프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인 만큼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두 달 전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일 정상은 무대 위 3분 인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격 방문으로 일정이 확 짧아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자 회담을 하자고 깜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물밑 협상 끝에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제회의 같은 다자 외교 모델을 계기로 한미일은 자주 만났지만 3국 회담만을 위해 뭉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자체가 메시지고 특히 산속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된 건 의미가 크다는 게 용산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의는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하고 있다고만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출범한 가운데 일본과 공조 방안이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 연대 방안도 빠뜨릴 수 없는 화두입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문제, 그리고 기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교류 문제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지난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태우고 골프카트를 운전한 장면으로 국내에도 친숙한 장소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이로써 넉 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일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유엔 안보리가 무기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재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선 오늘 회의에서 우리 측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죠. 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일본 나가노현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서울 회동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김건 본부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김정은의 핵심 과업들이 계속 실패하며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탕진하고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이 추구해온 자력갱생의 근거 없는 믿음을 살려보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핵공격 위협으로는 어떤 양보도 얻어낼 수 없다며 오히려 워싱턴 선언을 통해 동맹의 수준을 높였고 한미 핵협의 그룹까지 출범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 조치도 협의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건 본부장의 말을 빌리면 3국 간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우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불법적 자금줄 차단 방안이 집중 협의됐습니다. 또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근절할 방안과 함께 대북 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 조치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은 대북 압박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대북 영향력에 책임이 있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주목하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세 나라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다음 주 초 일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높은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 전문가 파견 문제, 일본 측의 모니터링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방류를 중단하고 그 상황을 우리 측하고 공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직접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서의 극우 성향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는 미국 정부가 선거 결과를 미리 알고 있고 미국 대사의 사임서를 통해 우리 유권자들에게 잘 생각해서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1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유튜브 방송. 닷새 남은 21대 총선 결과를 미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4.15 총선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들을 수 있는 답은 미국은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한 해 전인 2019년 7월 10일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의 엘렌 메카시 국장이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각국의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사회자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묻자 INR의 정보 역량을 과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선거를 거기 보는 것처럼 미리가 아니고 훨씬 더 일찍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4, 5일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4.15 총선의 결과도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다. 미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이 됐든 미국의 정보기관이 됐든 우리가 모르게 여기에서 얼마든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김영호 후보자는 그러면서 당시 보도된 미국 대사의 연말 사임설을 우리 총선 상황과 연결지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한 미 국무부가 선거 전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해설합니다. 투표장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질의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음을 양해해달라고만 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후보자에게 3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안겨준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유튜브 계정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전부 폐쇄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여야가 수해 대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원인 진단 등 세부 내용에선 뚜렷하게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최근 논란을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도 진행이 되는데요. 정치큐, 오늘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무래도 폭우 참사 이후 두 분을 뵙기 때문에 수해 피해부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 불감증, 인재가 다시 확인된 참사였는데 여야 중진 의원으로서 각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조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특히 예결위나 이런 데서 질문을 또는 대정부 질의를 할 때 네. 사후 약방문 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네. 강조를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예산이 보면은 주로 복구하는 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조금 수정해서 외국 선진국처럼 한 70% 정도는 예방하는데 네.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책임 떠넘기기 식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네. 인재에 가까운 이런 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자체든 또는 경찰이든 어디든 간에 네. 무겁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 문제는 상당히 오송역의 지하차도의 문제는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 식의 에서 비롯된 그런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담당하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요? 예,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겠고 특히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인류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시급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태를 보면 너무 우리 사회가 방만하게 기본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가 네. 많았다. 최근에 해병대 장병의 경우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속에 급류에 자병대, 해병대 장병을 투입시키면서 그런 구명조끼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돼 있다는 거는 군, 관, 민 할 거 없이 그 안전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오송에서의 사고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불행한 일이고 다시 되뇌기도 어렵습니다만 네. 사회 기본 매뉴얼을 다시 복원하는 것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해 복구와 지원 필요성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세부 내용엔 이견이 크고 특히나 4대강 사업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신규 댐 건설을 재개하고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해왔던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현재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수해 참사와 관련된 여야 목소리 들어봤는데 잠깐 중요한 속보가 있어서 한 가지만 전하고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날짜를 잡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5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기일을 25일로 정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수해 참사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관련 어떤 심판에 대한 날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짧게만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그 행안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네. 그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그 법적 불안전 상태를 제거할 수 있겠다. 네. 다만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은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만 국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네. 사회에 큰 경종을 불러넣어 준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 정부든 또 지자체든 네. 또 사회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은요? 네. 네, 어쨌든 헌재의 판단이 25일 아마 있을 건데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론이 혹시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또 더 이상 그런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좀 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나 법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번 수해 폭우와 관련된 공방으로 넘어와서 4대강 사업으로 지금 재점화하고 있거든요. 앞서 서두에 두 분 모두 이번 참사 관련해서 책임 떠넘기기, 어떤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여야에선 지금 4대강 문제로 좀 논란이 좀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4대강 가지고 공방을 벌일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는 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이니만큼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에 대한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지금 지난 정부의 지금 잘못이다. 4대강 뭐 어떻다라고 하면 그게 누구한테 그게 이로운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지금의 이런 불행한 사태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뭐하라 그러면 정권을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이상 자꾸 과거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모양이 안 좋고 오히려 현 정부의 리더십에 그런 불신이 원인이 된다라는 네. 점에서 좀 다중했으면 좋겠다는 네, 방금 말씀하신 지난 정부 얘기는 아까 저희가 전했던 4대강 보호와 관련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그 이상민 의원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면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예. 치산치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제 과거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좀 상식선을 좀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예. 부분은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물론 이상민 의원님은 아니시겠지만 네. 다수가 보면은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꼬투리 잡고 발목 잡기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4대강에 대한 문제, 만약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번에 집중호우에 대해서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에서도 좀 더 선제적인 대응,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네. 예방에 좀 더 치중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4대강의 지류와 지천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준설도 해야 됩니다. 이 네. 준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준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천이 범람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하는 그런 차이들이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난에 대해서만큼은 네. 여야가 힘을 좀 모아서 좀 함께 좀 이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천 정비를 포함해서 4대강을 좀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면 포스트 4대강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훨씬 그리고 시점에서. 또 하나가요. 지난 정부 때 조금 약간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요. 네. 환경부는 원래 환경 수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물길이라든지 뭡니까? 여러 가지 수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업무의 역할을 업무 수행의 완성도가 높은 부처로 다시 서로 좀 재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아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대안을 제시할 때 수자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과연 어디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좀 더 폭넓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생각합니다. 국토부 이관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지난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여야 합의로 환경부가 만든 것이 적절하겠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네. 환경 보호나 또 그거와의 그러니까 개발의 우선주의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부가 맡도록 한다라는 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합의해서 이제 통과시킨 건데 만약에 이제 지난 정부의 어떤 그런 부처에 관한 거라 할지라도 한번 점검해봐서 공과를 따져보고 만약에 보완할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달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여야 간에 좀 숙고 깊이 협의를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시장에 대한 아마 논의가 예정대로라면 곧 이제 논의를 할지 말지 이제 착수하는 그런 회의가 열릴 텐데 어제 사과 기자회견도 열렸거든요. 좀 포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징계를 시작을 할까요? 저는 징계위원회가 뭐 이렇게 아마 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혹시나 자칫 이 부분이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 내부의 분란이나 내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께서도 어저께 정말 90도로 고개 숙이고 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 이런 부분이 이번 윤리위에서도 좀 모르겠습니다. 윤리위의 몫이긴 전적으로 윤리위원들의 몫이긴 하지만 우리 당이 분란이나 이 문제로 해가지고 서로 소란스럽지 않도록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홍 시장이 진정성이 있다고 이제 조 의원께서는 보시는 거고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정치권의 지방자치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허구한 날 이제 윤리를 열고 징계하고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엄중해졌다라는 점을 경각심을 갖고 언동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 이런 등등이 있어서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저희들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칫 말실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또 마음을 아파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저렇게 또 상처를 입고 이런 일들이 자꾸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꾸 저런 일이 거듭되다 보면 또 신뢰나 또는 존경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2006년에 이제 이른바 수해 골프 파문으로 일으켰던 홍문종 전 의원이 제명당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어제 사과를 했고 아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런 어떤 당내 기류가 반영될지 아니면 싸늘한 기류가 반영될지는 징계를 개시할지 그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좀 전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좀 가늠이 가능한데 먼저 여쭤보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관계가 워낙 좀 극명하게 본인하고 네. 또 언론 보도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뭐 확인된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그냥 뭐 심증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증거에 의해서 과연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고 네. 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문위원들의 결론이 아마 윤리특위의 결론을 거의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아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윤리위는 국민의힘 차원이고 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 자문위가 네. 오늘 오후 6시 반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을 포함해서 징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가. 네. 저는 저하고 같은 교육위 소속이더라고요. 예. 이분이 교육위에서 와가지고 무슨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청년 코스프레, 정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중요한 것은 국회 회기 중에 가상화폐 회의 중에서 그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했던 부분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좀 이렇게 신통치 못하는 해명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지금 국민적 공분을 많이 쌌고요. 그리고 저는 김남국 이분은 국회의원보다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가상화폐 쪽에 본인이 거래를 하고 또 그게 업으로 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살아있다면은 네. 국회 윤리위가 저는 반드시 김남국 문제는 저는 제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21대 국회가 가장 최악의 국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이제 내년에 열릴 텐데 네. 부디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국민들께서도 좀 엄중하게 제대로 보고 좀 이 선출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김남국 이분과 같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는 이번에 국회 윤리위에서 엄중한 제명 처리해줄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인터뷰 발언도 연일 주목되고 있고 아마 이상민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 또 당내 반발을 사기도 했거든요. 먼저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분을 따르는 그것도 사실 팬덤이거든요. 예. 노사모도 팬덤이거든요. 그렇죠. 네. 트럼프 지지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을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준다고 하면 극단으로 치닫거나 그러진 않아요. 결국 같은 식구잖아요. 예. 조금 색깔이 다른 같은 식구들인 거니까. 네, 같은 식구다. 조금 색깔이 같은 식구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해서 일부 친명계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저 말씀을 들어보면 팬덤이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어쩌면 뭐 지지자들의 좀 뭐 감도 차이 아니냐라는데 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있었고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는 건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네. 상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괴롭힘
어쩌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집단 괴롭힘을 주는 행위에 폭력적 행위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팬덤이 매우 변종, 일그러진 행태 때문에 당내에 여러 가지 부작용, 폐해가 있어서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애써 외면하고 뭐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뭐 있었고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게 뭐 문제냐라고 하는 건 전혀 지금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고 이참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네. 또 이낙연 뭐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개파주의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개파주의를 얘기를 해야죠. 네. 당에 분명히 친명계, 친이낙연계, 또 다른 어떤 게 이게 개파주의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개파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고 네. 혁파해 나가자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다 수긍할 얘기지만 이낙연 전 대표 개파만 딱 집어서 하면 그러면 이낙연 개파 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고의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덧보태면 혁신위원들께서 그 외부에서 도와주러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러 온 분들이니까 제가 웬만하면 예의가 주고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 혁신위원장인가 또 혁신위원회 누군가는 더불어민주당을 콩가루 집안, 오합지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도와주러 왔으면 덕담을 하고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저기를 해야지. 자기가 도와주러 온 당을 콩가루 집안이니 오합지졸 이러면은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뭐 당내 사정이나 네. 여러 메커니즘 정치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조금 더 저 힘자랑하시고 이렇게 우쭐거리실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겸손하게 당내 사정을 좀 여러 가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쭐거린다. 공교롭게도 이상민 의원 말씀하신데 계속 자막에서 혁신위원이 이상민 의원 향해서 말씀 좀 조심해 줬으면 이런 자막이 나가서 예, 저도 말씀을 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만 네. 저 김기영 혁신위원장이나 일부 혁신위원들도 언동을 좀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톤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일단 그 말씀은 받겠다. 아니 저는 뭐 지금까지 예. 제가 민심에 근거해서 민심을 대변했기 때문에 예.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쭐거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어느 직책을 맡고 예. 또 어느 자리에 맡으면 우쭐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짜 자중하고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우리 국회의원들도 뭐 갑질한다고 해서 많은 책망이나 꾸지람 듣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실은 좀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콩가루 집안, 오합지졸이 뭡니까? 네. 그런 말은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아무래도 민주당 상황이라 먼저 좀 질문을 집중했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조경태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김은경이라는 분을 왜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말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앉혔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혁신을 하려면은 잘못된 부위의 그 의사라고 치면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보면 그냥 봉합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제대로 된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연경 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혁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민 의원님 같이 그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뭔가 좀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자꾸만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남은 당이라서 제가 뭐라 말을 못해도 네. 저는 그렇게 뭐 기대할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이 표출돼서 그 속에서 하나로 합리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정치적 그 결사체입니다. 네. 근데 다양성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의 생각만 요구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입막음하려고만 하면 그러면 그 정당이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저희가 자막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입장은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고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좀 큰 틀의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촉각을 좀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사람이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아니 그 정치하다 보면 뭐 친소가 있고 네. 또 선배한테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그런 어떤 뭐랄까 방법론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수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뭐 여기가 정치권이 무슨 노예제도가 노예가 있는 데가 아니라 누구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긴 걸 좀 그건 성급한 거다, 섣부른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뭐 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해찬 전 대표와 뭐 가깝게 지낸 건 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다 뭐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뭐 조경태 의원님이 누구 사람이다 그거 뭐 수긍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좀 과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경위나 또는 내용이 실제 어떤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저는 예상은 했었지만 어쨌든 그 거짓으로 이제 탄로가 난 거지요. 처음에는 모른다 했잖아요. 네. 관계 없다고 했는데 관계 있는 걸로 진술을 번복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방북 추진을 하면서 계획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그 송금했다는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 부분을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진술이 지금 확보된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소환은 저는 불가피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과연 왜 그 경기도가 그 무리하게 그 방북을 추진하고 또 그것도 계획을 북한에다가 주면서까지 방북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궁금해하고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해서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네. 엄중하게 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면 신빙성이 높겠죠. 그러나 이제 진술이 어쨌든 처음과 지금이 바뀐 상반된 진술이 나올 때는 과연 어떤 진술을 믿을 거냐, 두 개 다 믿을 수 없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냐, 이거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아마 진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신빙성 면에서는 상당히 뚝 떨어지는 그런 네. 진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의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수사 관련해서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큐 오늘은 조경태 의원 또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면서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근조 화환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이 보낸 겁니다. A 교사는 수업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아 동료 교사가 찾아 나섰다가 교내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 등으로 미뤄 A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그런데 사망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A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시달려왔다며 특정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자 해당 정치인들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학교 교장이 입장문을 내고 A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해당 학급에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정서장애가 있는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가해 학생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2,000건 이상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일련의 사건들로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YTN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같은 1학년 담임 업무를 2년 연속으로 했는데 고인이 올해만 유독 더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식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진상 결과가 나오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들은 진상 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교사가 작년과 올해 1학년 담임을 같이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요. 학급 운영이 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만 학급에 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학급에 4명 정도의 학생이 생활지도로 선생님을 어렵게 했었고요. 그 4명 중에 1명과 또 다른 학급의 한 학생과의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했고 이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2의 제3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교육부나 교육주 차원의 점점 엄중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지 16년 만에 붙잡힌 남성 2명이 모두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도 살인이 반인륜적 범죄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인천 남촌동에 있는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택시에 불을 지른 뒤 종적을 감췄는데 이후 택시 내부에서 지문이 발견되며 올해 초 범행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하대생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진 직후 A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뒤따라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자정 무렵 서울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20대 여성을 따라 내린 뒤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현모 전 대표와 남중수 전 사장 등 KT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박종욱 KT 대표 직무대행과 부동산 사업단장 홍모 씨의 자택, KT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 사무실 KDFS도 포함됐습니다. KT그룹은 구현모 전 대표 취임 직후 KT 시설관리 일감을 발주하는 업체를 KT 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꾸고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와 KS메이트에 몰아준 의혹을 받습니다. YTN은 이번 달 초 현대차, 기아 전기차 4개 차종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출시 한 달 된 기아 EV9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아 EV9 차량이 국도 위를 달립니다. 갑자기 속도가 줄더니 도로에 멈춰섭니다.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중립 상태로 바뀐 겁니다. 시동이 꺼지지도 다시 걸리지도 않는 상황. 경찰이 출동하고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도 차량은 먹통 상태입니다. 신차 인수 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자는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바로 추돌 사고가 났을 것이라면서 기아 서비스 센터 담당자가 도로에서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EV9 주행 중 동력 상실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에 발생한 것과는 다른 유형이라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주행 중 동력 상실과 관련해 6개 차종 13만 6천 대 무상 수리를 발표했을 당시 EV9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EV9 한 대 가격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6월에만 1,300여 대 팔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운전자가 당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거나 어떻게든 운전자가 원하는 어떤 동력을 출력을 낼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사고 등의 위험성이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독감 등 7천억 원대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입찰에서 담합을 한 32개 업체가 적발이 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담합한 백신 종류가 24종, 담합 기간만 7년인데 백신 입찰을 둘러싼 담합이 만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용 백신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확보합니다. 32개 백신 관련 업체들은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써낼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담합업체는 국내 백신 관련 업체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 백신 판매와 녹십자 등 6개 총판, H1메디 등 25개 도매상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제조업체지만 낙찰 금액을 높여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적발된 기간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7년 가까이 됐고 건수는 170건, 총 매출 7천억 원이었습니다. 품목도 인플루엔자,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24종에 이릅니다. 담합 결과 낙찰받은 147건 가운데 80%가 조달청이 정한 상한 가격인 기초금액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총판 6곳 가운데 절반은 2011년에도 백신 입찰 담합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시장에 만연한 담합 실태를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검찰이 BCG 백신 공급과 관련한 백신 총판을 조사하다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이자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간 전북 부안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청소년 4만여 명이 모이는 만큼 우리나라 문화를 알릴 좋은 기회인데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직접 하고 오신 게 한 건이라고 예, 하셨는데 포함해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그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기네 나라 고유의 이런 한건을 하고 12일도 야영하는 동안에 이 한건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야영 활동을 하고요. 네. 요거는 세범이라고 해서
그 백두산에 사는 영험한 동물인 호랑이를 저희가 형상화해서 새만금에 새하고 호랑이 범해서 새범이어서 공식 마스코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공식 마스코트 새범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어떤 대회인지 세계 잼버리 대회 지금 4년 만에 열리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대회 소개도 좀 해주시죠.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그 새만금에서 158개국 4만 3천 명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이제 축제고요. 그러니까 스카우트 대원들만 참석할 수 있는데 만 14세에서 17세인 대원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스카우트 대원도 평생 한 번밖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대회입니다. 잼버리가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쓰는 그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역사를 보면은 처음 1920년 영국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고 4년마다 열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문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 이제 처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우정을 쌓으면서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91년 고성 잼버리 이후 32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대회를 개최해서 혹시 우리한테 얻는 어떤 이득이라고 해야 될까?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전북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를 계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는 한 1,2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캠핑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간접적인 것까지 합치면 6,7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유형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서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여서 한류를 체험하고 일종의 민간 외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언론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여서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임을 그다음에 디지털 강국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일 폭염폭우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전북 쪽에서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좀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이제 영지에도 아무래도 조금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방이나 그다음에 도로가 좀 일부 유실됐거나 토사가 유실이 돼서요. 그걸 다 지금 복구 작업을 한창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배수로가 거기에 농지여서 배수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수로에 대한 시설물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토요일 날 내일 모레 방문을 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볼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진척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많은 폭우가 온다. 이번처럼 폭우가 너무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왔을 때는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실내 구호소를 342개 이미 만들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고 자연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행동 매뉴얼도 이미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잼버리 대회 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처럼 텐트 치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걸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해가 난 상황이라 안전 대비가 가장 최우선일 것 같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도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장관님께서. 프로그램은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프로그램들 생존 기술의 하나로 매듭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카누 같은 수상 활동 같은 거는 전통적인 이제 잼버리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디지털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첨단 코딩 기술을 활용한 로봇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이라든가 VR 기기로 가상 현실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드론으로 장애물 경주도 이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번엔 특별하게도 전라북도의 14개 군에서 영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운사 템플 스테이를 한다든가 전주 한옥 체험 같은 것을 해서 다양한 영내 영해 체험을 해서 한국을 완전히 이렇게 완벽하게 그 마스터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볼 생각입니다. 장관이 앞서 디지털 강북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행사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랑 무예를 시연하는 화랑 워드라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씨름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강강술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도 저희가 함께 하고 한지공예 체험도 하고요. 동시에 오징어 게임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달고나도 만들고 딱지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케이팝 댄스 대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이렇게 직접 YTN 스튜디오에서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한 2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포함해서 현안들 좀 정책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간 특히 장관님께서 좀 집중했던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저는 아동, 가족, 청소년이 저희 업무인데요. 청소년 정책이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저출산 시대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미래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팎, 학교 안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학교 안팎의 활동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자살자회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마음 건강 돌봄을 해서 또 대한상의에서 SK 같은 데서 호응을 하셔서 저희한테 그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도 얼마 전에 전남에서 최초 버스 시승식도 하고 와서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그 정책을 한 6개 정도를 제가 시리즈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썼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부모 주무부서입니다. 근데 이제 한부모가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그래서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확대하는 것은 대선 캠프 때 제가 직접 만든 공약이었는데 아동 양육비를 대폭 확대해서 여성가족부 예산 중에서 한 거의 18% 정도 상승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한 것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그 통과가 됐어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래서 5대 폭력 그 피해자로부터 여성들을 그 보호하는 어떤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피해자 중심주의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들 그 마약 문제도 좀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대책들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 마약류 유해 약물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삭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유통되거나 불법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소년 매체 환경 보호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불법 정보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것을 삭제 조치하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 여가부가 이제 주무 그 저희가 돌보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약에 대한 교육, 마약 예방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교재 같은 걸 개발하는 것을 식약처랑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디딤센터라고 있어요. 그래 거기에서 지금 알코올에 좀 그 노출된 그런 청소년들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마약에 대해서 노출된 청소년들까지도 치유하는 캠프를 디딤센터에서 올해 2차례 할 예정입니다. 네, 장관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법이 있어도 법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난 여러 사건들, 뭐 저희 YTN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스토킹 방지법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 어떤 사각지대까지 포함된 어떤 고려된 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스토킹 방지법은 상당히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범죄라고 인식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토킹 이제 그 피해 그 보호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것이 스토킹이 범죄구나 이렇게 되고 그로부터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아젠다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처벌법에서도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토킹에 대한 어떤 그 피해라든가 또 2차 가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가부는 이제 스토킹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임대주택 같은 걸 지원한다든가 심리회복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거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스토킹 예방 지침 표준안도 공공부문에 좀 만들어서 보내고 보급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스스로 이것이 스토킹인지 아닌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 같은 것도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뭐 스토킹 말고도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이제 교제 폭력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여가부 발표 보면은 최근 이별을 겪은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가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회에 이제 법이 좀 있어요. 교제 폭력에 대한 법이. 교제 폭력을 어느 범위까지 담을 것인지에서 그 법에 대해서 입법 논의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서 교제 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할 예정이고, 현재는 저희가 통합 솔루션 지원단을 좀 만들어서요. 스토킹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교제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새는 복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피해가 많거든요. 그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솔루션 지원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도와줄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잼버리 축제를 설명하시면서 여러 현안들 를 장관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어렵게 모신 만큼 가장 좀 궁금한 질문, 언론이 주목한 질문,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지지부진하면서 현재 논의가 없는 상황이고, 마침 또 취임 1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존폐 논란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질문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여가부 장관에게 묻는 여가부 폐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저는 그것은 국회의 몫이다. 정보조직법 개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가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통령님께서 올해 업무 보고 때 여가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네, 기능을 강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테면
보면 지금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면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어떤 논란과 비판적인 이제 시각에서 좀 또 그 여가부 차원에선 고위공직자의 30%는 여성으로 하겠다 뭐 이런 안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여성의 대표성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역량이나 그러니까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일단 국회 논의가 우선된다는 입장으로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과 함께했는데 잼버리 대회 일단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일일 방문객으로 오실 수 있거든요.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연체율 상승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해 햇살론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사기라고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어쨌든 간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사기라고는 인식을 못했죠.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소액 대출 광고를 올려 연 5,000% 넘는 이자를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연체료는 110만 원이라고요? 네. 안 돼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또. 이거 낼 거 아니야. 네가 쳐 늦은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모두 불법 대부업체에 당한 사례로 이런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 업체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이용 때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관련 센터에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품을 안내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등록 대부업체만 이용하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겨서도 안 됩니다. 대출 과정에서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업체이므로 전화를 바로 끊으시고 경찰 또는 금감원 1332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 20% 넘는 이자는 불법인 만큼 초과분을 요구하는 업체는 신고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책을 정가의 일정 비율 이상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한 도서 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조항 등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도서 정가제가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며 다양한 서점과 플랫폼을 유지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고 적합성도 인정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 출판물과 구분되지만 둘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전자출판물만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한다면 종이 출판 산업이 쇠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1조 3천억 원 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1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130조 3천억 원에서 석 달 만에 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92조 5천억 원에서 2021년 말 112조 9천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2021년 말 0.37%, 지난해 12월 말 1.19%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급증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에 힘입어 전국 아파트값이 1년 반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4주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7%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확대하며 지난 5월 4주 이후 9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My friend.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죠. 네, 바로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했다가 월북한 킹 이병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 국방부가 북한군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월북한 미군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판문점을 함께 견학한 관광객 사진에 찍힌 트래비스 킹의 뒷모습. 군사 분계선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에 일행들은 모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That there was a guy dressed in black running very, very fast towards sort of in a curved line towards the North Korean border. This must be some kind of joke. Maybe he has a friend who's filming it for TikTok.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킹 이병 가족들은 더 발전하기 위해 자진 입대한 아들이 월북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 was just ran out there like that. I can't see that. You know, and my daughter said the same thing too. She said that don't seem like my son. You know.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까지 호송됐던 킹 이병이 어떻게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미국 언론은 호송 인력이 따라갈 수 없는 공항 세관에서 도망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킹 이병의 북한에서의 신병 안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미 국방부 호출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Pentagon reached out to counterparts in the Korean People's Army. My understanding is that those communications have not yet been answered. 자발적으로 월북한 킹이 송환을 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가정적으로 답하지 않겠다며 안전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just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s from here. Our commitment is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actively work to ensure that his safety and that he returns. CNN 방송은 킹 이병이 1982년 이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도주한 첫 미군이라며 군 정보를 북한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킹 이병이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월북을 한 주한미군 병사가 벌금을 내지 못해 국내에서 노역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이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48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킹 이병은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노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과 미국이 소통을 재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한반도 논객인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를 위험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건이 대화 재개로 긴장을 완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경시했는데 미국이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락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를 긴장 완화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긴장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이 영사관을 탈출했지만 체포돼 북한에 넘겨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7일 북한 식당 고려관의 지배인 김모 씨와 아들 박모 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중부 크라스노야르크 예미랴노브 공항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탔지만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영사관이 이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실종 신고를 했고 모자가 탄 비행기를 러시아 당국이 강제 회항시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핑퐁 외교의 주역인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방장관이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시 주석이 랴오이타이 국빈관에서 키신저 장관과 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리상푸 국방부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중국의 외교 1인자 왕이 주임과도 접견을 해 미중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100살인 키신저는 1971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신분으로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면서 미중 수교의 발판을 만든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21년 6월 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성주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2017년 5월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 또 2021년 5월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자 월드컵 개막전을 몇 시간 앞두고 경기가 예정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 행사를 코앞에 둔 뉴질랜드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클랜드 도심 고층 빌딩, 꼭대기엔 헬기가 떠 있고 주변엔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건물 안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We were right at the entrance and I saw like 20 people rushing out of the building. And I go ask them, they say like we saw a guy with a shotgun in his hand and he was aiming for people. 건물 내 공사 현장에 들어온 20대 남성이 마구 총을 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교전이 벌어졌고 얼마 안 돼 총격범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he cop cars and ambers and firearm squad and armed defenders. And from where we were heard a few gunshots. 총격 사건은 여자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개막전에 나설 노르웨이 대표팀이 머무는 호텔 근처였습니다. 큰 행사를 준비해온 뉴질랜드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수도로 돌아온 총리는 범인 개인의 소행인 만큼 월드컵 일정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satisfied there's no ongoing risk to the public and no reason why the tournament should not proceed. The matches are safe to attend. 범인은 상해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과
자택연금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과거에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소각이 돼 이슬람권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요. 이라크에서 수백 명의 이슬람 시위대가 스웨덴 대사관에 난입을 해 불까지 질렀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 안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돼 방화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시위대가 시아파 지도자의 사진을 안거나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머리 위로 높이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른 새벽 시위대는 대사관 밖에 모여 구호를 외치다 일부가 대사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고 곳곳에 불을 놨습니다. 시위대는 반외세 성향 시아파 지도자의 추종자들로 지난달에 이어 또 스톡홀름에서 코란 소각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에 이곳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스톡홀름에 있는 이슬람 사원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기독교인인 이라크 출신 한 남성이 코란을 찍고 불태웠습니다. 당시 스웨덴 당국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시위를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전 세계 이슬람권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번 대사관 난입으로 스웨덴 대사관 측은 현재 모든 직원들이 안전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 시위대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신속히 난입자들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네,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주요 제재가 풀리는 것을 조건으로 협정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반란 중단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처음으로 벨라루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18일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이후 곧바로 강공을 펼쳤습니다. 수송선에 대한 공격 협박을 되풀이하면서 실제로 항구 도시 오데사에 연이틀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які були атаковані. Сьогодні зберігалося близько мільйона тонн продовольства. Саме той обсяг, який вже давно мав би бути доставлений в країни-споживачі в Африці, в Азії.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건부지만 협정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А главное, именно реализованы все, без исключения, ранее согласованные принципы участия России в этой сделке. 복귀 조건은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은행 결제망 재연결 등 러시아에 대한 주요 제재의 해제입니다. 물론 서방 측의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That Russia is using food as a weapon of war, not just against the Ukrainian people, but against all the people in the world, especially the most underdeveloped countries who depend on grain from the region. 이런 가운데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은 자신의 공식 텔레그램에 벨라루스에 도착한 용병을 환영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Вы сделали для России очень много. Сейчас т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а фронте, это позор, в котором нам не нужно участвовать. 야간 촬영이라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음성과 외모의 윤곽을 보면 프리고진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4일 무장 반란 중단 이후 프리고진의 소재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행 화물선을 위협하고 나서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인 군사 화물선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9%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김서영 등 우리나라 경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지난 14일 개막한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경영 종목이 열전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딴 황선우가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합니다. 황선우 선수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죠. 200m에서는 일단 무조건 포디움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100m는 아직 제가 지금 세계 랭킹 9위인가 8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결승만 간다면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업탁구 최강전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에이스 양하은이 사실상 국내 1위 주천희를 꺾고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양하은은 김천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안정된 양핸드 스트로크와 범실 없이 노련한 경기 운영을 앞세워 리그 최고 공격수 주천희를 3대2로 제압했습니다. 앞서 여자 단체 정상에 올랐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대회 2관왕을 차지했고 우승 제조기 전혜경 감독도 명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전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 북부,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폭염특보 속 오늘 서울 기온 32.8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더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우선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는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2도, 전주와 청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날이 더 덥겠습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틈틈이 그늘에서의 휴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부터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인 모레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겠습니다. 특히 주말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